과학은 세상을 이루는 물질들의 근원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의 원리를 이해하여 규정짓는 학문입니다. 불의 발견으로 시작하여 원자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은 발견된 물질과 현상들을 실험을 통한 재현과 논증으로 밝혀 이론을 세우고 법칙으로 확립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확립된 법칙들은 세상의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정의한다면 과학이란 일관성을 찾아나가는 학문이며 과학을 토대로 쌓아 올린 현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또한 일관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이었던 송영길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당선 이후 유죄로 판결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송영길의 주장에 민주당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의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시 홍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송영길은 이러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에서 파기환송될 수 있다고 전망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홍준표는 대선이 끝난 그해 겨울 대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경우가 바로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에게서도 불거졌습니다. 2017년 홍준표 후보와 달리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상태였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84조에 관해 법원과 정치권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판에 관해 찬반 입장이 뒤바뀌어버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일관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새미래민주당뿐입니다. 헌법 84조는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큼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과학이 그 일관성으로 문명을 구축해냈듯 정치와 철학 또한 일관성의 힘으로 사회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을 상실한다면 문명도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네네네, 여름이죠. 오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아니지 오늘 오전까지도 막 기상청에서는 오늘 비 올 거라고 막 예보 때리고 그랬었거든. 그랬었죠. 그러니까 3일 전만 해도 이제 토요일 오전에 비가 온다. 이거였었거든요. 원래 제가 본 예보는 이제 이틀 전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 장마가 시작되는데 제주도에도 시작되고 뭐 이제 그 남쪽 지방 좀 오다가 주말쯤엔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뭐 내일도 그러니까 오늘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떴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비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해 쨍쨍 뜨고 여름이 됐고 그렇게 자 또 이번 이제 이 정부 들었으니까 이제 매주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분명히 이번 주도 역시나 기대했는데 이 풀기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국회의장 이 양반 너무 이상해. 최근에 미국 가서 트럼프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 이딴 소리를 하질 않나. 해놓고는 또 그 다음날 또 오해를 풀고 싶다는 그 말이 오해다. 또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게 좀 꼬라지가 웃겨가지고 이제 하나 제가 가져와 봤는데 6월 9일에 이제 정청래가 페북에 이런 걸 올렸어요. 이제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이 돌려줘야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지금 정권 바뀌었으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당초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갔던 것도 윤석열 정권 때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까지 우리가 먹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가져갔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국힘 측에서는 이제 야 니들 말한 것도 있는데 그럼 법사위 정도는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이 기사를 공유를 해가지고 정청래가 이걸 비웃었어. 막 이렇게 막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 이런 거를 이제 페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장이니까 오은식이 SNS에다가 이제 짤 하나씩 붙이고 법사위를 야당한테 넘기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짤이 뭐였냐면은 이게 2012년에
당시에 이제 우원식이 원내대표였을 때 그때 했던 발언자를 들고 왔거든요. 그때 했던 발언이 뭐냐면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역할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당의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2012년에.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법사위 그 야당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SNS에 글을 그 우원식 트윗 찾아가가지고 답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우원식의 반응이 상당히 골 때립니다. 이 짤 올리고 뭐 이제 폭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중하게 적었거든요. 야당 주는 게 야당 몫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하루가 안 돼서 다 차단을 당해. 지금 그래서 우원식한테 굉장히 차단당한 사람이 많다 지금 이것 때문에 갑자기 늘었다. 아니 국회의원장이 됐으면 최소한 뭐 그러면은 뭐 해명을 하든가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런 소리라도 하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게 있습니까? 사실 과거에 이렇게 말한 거 가지고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건데 비웃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차단당할 만한 그런 무례한 일인가? 견제와 균형이 죽었죠. 죽은 거죠. 아니면 뭐 이제 유구무원이다 이거를 차단으로 표현을 한 건가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와중에 정청래는 그래서 근데 법사위원장을 내려놓긴 했어요. 지금 그 6월 12일 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이제 뭐 관측되기로는 이제 민주당 이제 새 지도부 뽑아야 되잖아. 네네. 그래서 새 지도부 지금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아마 박찬대랑 머리채 한번 잡아보겠죠. 이제 박찬대도 이제 물러나잖아. 박찬대는 이제 원내대표를 물러나는 거니까 당대표 출마하겠지. 박찬대가 출마할까? 할 수 있죠. 둘이 출마해서 머리채 잡으면 재미있겠는데 머리채 안 잡을 것 같아 걔들은. 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좀 방송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마저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에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보면은 뭐 경국과 저지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경국과 저지, 중도 정치 표방, 이낙연 지지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있고. 결국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다 묶어보면은 하나로 묶이긴 합니다. 이렇게 진영주의를 벗어나자. 이런 또 그 타이틀로 묶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국가라는 게 결국은 또 이런 진영정치의 결과를 지금 보여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 지지라는 게 이낙연 총리님이 어떤 탈진영의 상징에 가까운 분인 것도 맞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치판에서. 네. 그리고 중도 정치 표방하는 것도 진영 정치와 결별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이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짓긴 했습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진영 정치와 결별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진영 정치와의 결별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이낙연 지지라는 정체성이 우리 당의 어떤 한계를 결정짓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낙연 지지라는 게 하나의 뭐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해왔던 거 어떤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기에.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팬덤 정치로 퇴색돼 버리면은 그때는 저는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팬덤 정치 얘기를 뭐 잠깐 나왔으니까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녹음 나오기 전에 이제 잠깐 SNS 마지막으로 나오기 직전에 본 게 이제 민노총에서 트윗을 하나 올렸더라고. 네. 뭐 오늘 이제 그 2002년에 이제 안타깝게 죽은 그 미선이 효순이 있잖아요. 장갑 예. 그분들이 15주기인가 그런가 봐요 오늘이. 아니지 15주기가 아니지. 25주기 정도 되지 2002년이니까 지금 10몇 주기야. 아무튼 꽤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트윗을 올린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우리가 촛불을 처음 들었다. 민노총의 주장으로는 미선이 효순이 아무도 제 기억도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예. 그때 촛불을 처음 들었고 어느덧 그 촛불이 지금은 이제 뭐 응원봉이 됐다. 뭐 이런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 트윗 올렸는데 제가 올린 트윗은 뭐였냐면은 촛불이랑 응원봉 이 상징 두 개의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지금 정치판을 저는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촛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촛불은 값도 싸요 일단. 누구든 손쉽게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촛불 들고 있으면 옆 사람 불 꺼지면 바로 불 넘겨줄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촛불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어떤 촛불의 성질이라는 것, 성질이라는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촛불이라는 것의 성질, 그 성질 자체가 어떤 저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들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렇죠. 그런데 응원봉은 어떻습니까? 돈 주고 사야 되잖아. 돈 주고 사야 되고 누군가 뭐 디자인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고. 응원봉이라는 건 어떤 그 패거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그쪽에도 가깝죠. 촛불에 가깝다기보다는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민노총에서 들고 다니는 깃발에 가깝죠. 뭐 굳이 비교하자면 그럴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제 응원봉이라는 건 어떤 소속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애초에. 네네. 그리고 이제 응원봉이라는 게 소속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응원봉은 같은 응원봉들끼리만 모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응원봉이라는 거는 촛불과 달리 어떤 그 본질적인 면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팬덤 정치 혹은 진영 정치의 상징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노총은 마치 촛불이 응원봉이 된 게 그냥 뭐 집회 문화가 더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발전이 아니고 퇴행이고 타락에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낙연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당원분들이 네. 그러시죠. 네. 네. 우리 당의 구성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당원 그 성비가 한 90%가 여성인 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당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뭐 여성 위주로 모였다는 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당도 어쨌든 간에 이낙연 지지자들 중심으로 모인 당이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라는 게 우리 당의 정체성일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이것이 팬덤화 돼버리면은 우리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그 가치, 진영주의 타파 혹은 뭐 중도 정치 이것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우리는 중도 정치를 표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깨야 될 한계라는 게 저는 팬덤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점에서 이제 뭐 당원 지지자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계속 돌봐보고 이제 단속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뭐 지난주에 얘기하다 말았던 부분, 그러니까 총리님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님이 중요하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이낙연 당의 색채를 뺀다고 막 억지로 거리두기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 예전에 김종민이 얘기했던 거. 네, 그거는 그거대로 굉장히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들 억지로 뭐 그럼 야 너 이낙연 보고 김종민 지지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럼요.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게 부담스러우셔서 총리님께서 거리두기를 계속 하시는 것도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게, 네. 그러면은 이제 당원, 특히나 이제 총리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상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냥 상상이 막 뇌피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총리님 말씀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을 네. 근거로 해가지고 네. 적용을 시키긴 하겠지만, 네. 그게 어떤 당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주장을 올가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당은 좀 민주당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명하지만 약간 노선이 하나밖에 없는. 그다음에 그 노선이 또 구체성이 떨어지게 되는. 노선은 하나인데 사람들끼리 그렇다고 해서 잘 뭉치냐면 그게 아니야.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상상으로 채워나간다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저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그겁니다. 총리님이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 모멘텀마다 돌아보면 총리님이 말씀을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말씀은 먼저 던져 오셨는데 말씀을 던지신 말씀이랑 막상 당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다를 때가 많았어요. 뭐 완전히 막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같은 길로 가게 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은 뭐 이제 이를테면 당 지도부가 한 두 걸음 앞서 버린다든지 혹은 뭐 한 90도로 가야 될 방향인데 한 80도 75도 정도로 틀어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괴리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누군가는 나는 총리님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이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한편은 또 이제 뭐 우리 당 지도부에 관해서 우리 당 지도부를 신임하고 따르겠다 이 입장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원이니까 네. 우리 당으로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버리면은 누군가 또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 당 지도부 입장을 우선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입장이 충돌하는 게 충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전부터.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입장 다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입장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돼. 싸울 필요가 없는, 싸우면 안 되고 싸울 필요가 없는 일인데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려면은 총리님 지도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먼저 확실하게 이제 당이랑 조율을 하든지 뭐 아니면 당 의견을 수용하든지 해가지고 하나의 입장으로 만들어서 당원들한테 공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별로 좀 매끄럽게 일어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난 대선만 해도 그랬잖아요, 사실. 대선 때도 전병헌 대표의 지도부 입장이랑 총리님 입장이랑 처음에는 많이 어긋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총리님은 나는 아예 그거 할 생각 없다. 저쪽이랑 뭐 쳐다도 안 보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미 근데 당 지도부는 스탠스가 달랐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당원분들은 당연히 이재명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또 당원분들 입장이 다를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당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목이 생기고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또 당원 일부는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못 해먹겠다 막 정떨어진다 그러고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당으로 같이 뭉쳐가지고 우리 안 그래도 쪽수도 없고 우리 쥐뿔도 가진 거 쥐뿔도 없잖아. 그럼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이제 팍팍 치는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단단한 응집력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거라도 발휘를 하려면은 지도력이 필요하다. 총리님 지도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또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뭐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실패하게 된 케이스가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드시는 과정이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 넘겨주고 영국을 다녀오셨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사실 좀 참견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기택이었잖아요. 이기택 당 지도부잖아요. 사실 이기택 쪽에 좀 참견을 막 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기택 빡쳐가지고 나중에 막 들이받고 그랬잖아. 그렇죠. 내가 당 대표인데,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갈게 하고서 나가니까 다 따라 나가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새미래 민주당은 그렇게 갈라질 건덕지도 없어. 그렇게 되진 않겠지. 설마니. 아니 그러니까 우르르 나간다고 해봐야 뭐 야간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남은 쪽이 뭐 대단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치. 갈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하지 않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지난주에 이제 전병헌 당대표님께서 이제 쉬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보통의 이제 그 당대표 기간을 생각하면 한참 남았는데 아직 1년 남은 거죠. 그렇죠. 1년이나 더 남았는데 그 생각은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연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실 분이 마땅히 없고 전병헌 대표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지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뭐 기간이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그거는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워낙 많은 일을 전병헌 대표님 하시는 걸 봐왔기 때문에 야 이제 쉬실 때가 된 거 아닌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전병헌 대표님이랑 그 이제 현 당 새미래민주당의 당 지도부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 자체는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제 어떤 면이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 총리님이 뭐 이건 굉장히 주제는 없는 얘기긴 한데 총리님 스스로 이제 어떤 리더십을 이제 이상적인 리더십 같은 거 이제 머릿속에 이미징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과거에 이제 DJ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뭐 이제 그 대통령은 혹은 지도자는 그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민들 혹은 지지자들보다 반걸음 뒤에 서 가지고 네네네. 반걸음만 이제 앞서가야 된다. 이제 개혁 같은 거 주로 이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 지체되지 않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리더십은 대통령의 리더십이에요.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 모든 이해관계를 다 아울러야 되는 리더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도 많고 뭐 어떤 조직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성을 네. 보면 국가 전체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정말 다양하니까 네네. 그것들을 다 아우르려면은 빨리 빠른 걸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빠른 걸음으로 나가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의 어떤 총리님이나 혹은 우리 당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라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성은 분명해요. 그리고 방향성도 잡혀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지도자가 뭐 DJ께서 말씀하신 그 리더십이 뭐 반 걸음 정도 앞서 나간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한 1.5걸음, 2걸음까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대비되는 당이 네. 이준석의 개혁신당인데 네네. 거기 뭐 사실 우리가 비웃기도 많이 하고 네네. 하긴 하지만 네. 거기는 또 그 부작용들을 뭉개고 나가는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하면 성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그것대로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인 건 맞죠. 네, 그러니까 그래 총선에서도 뭐 한 4명 당선시켰나? 살렸지, 건졌지 그래도. 건지고 의석 건졌죠. 그러면서 이제 총선 완주하고 네. 그다음에 대선도 욕은 더럽게 먹지만 어쨌든 그렇죠. 완주를 하고 야 이준석이라는 놈이 몇 퍼센트까지 표를 받을 수 있다. 어디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성적표를 딱 당당히 받았단 말이야. 물론 이게. 이제 대선 끝나고 나더니 지금 많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긴 한데 엄청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정리할 게 많겠죠. 뭐 선거 자금이라든가. 네. 물론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그래도 한 50% 정도는 선거비를 건져보자 이런 목표가 있었잖아. 10% 정도는. 근데 그거보다 못 받았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많이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뭐 좌충우돌하지만 계속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뭐 거의 뭐 이준석이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네. 이준석이 어떤 그려놓은 로드맵대로 따라가는 그렇죠. 것 같은 모양새이긴 한데 그렇죠. 본인 의지대로 네.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좀 낙오자들이 생겼다 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간 허은하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 없잖아 개혁신당 아직까지는 뭐 원내 의석도 일단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반면교사 아니 좀 타산지석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타산지석도 아니고 뭐 일정 부분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좀 발빠른 리더십이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체성이 더 많아져야 되고 네. 무엇보다 이제 지지자들한테 풍부한 정보량을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려야 된다. 어떤 상황마다 어떤 판단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 워크숍을 갖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참석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거기서 이제 좀 발전적인 얘기들이 논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정보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보량이 빈약하면 빈약해질수록 앞서 말씀했던 그 네네. 상상의 영역들을 자꾸 이제 자기가 스스로 채워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식의 이제 악효과가 있냐면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의 영역이니까 다들 상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 상상력을 채워주는 게 이제 그 주변의 풍문들 그렇죠.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네. 막 뭐 어느 뭐 의원 아니면 그렇죠. 어느 위원 쪽에 뭐 네. 누구 라인이 뭐 무슨 짓을 하더라. 뭐 어디 지역에서 뭐 나온 이야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당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결국 이런 정보량이 부족해서 그런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상력으로 이제 자기 어떤 부족한 정보량을 채워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 지지자들이 더 맹목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어떤 자기가 상상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다 보면 오히려 그게 애착심이 더 심해지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맹목적인 지지 성향을 띠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그게 결국 팬덤 정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 뭘로 지도자를 판단을 해야 되느냐? 결국 말하고 행동이잖아요. 네네. 그 말하고 행동이
충분히 드러나고 많이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의 풍부한 정보량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혹은 사람들한테 길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정보량에 기대지 않고 풍문이나 혹은 삼자의 어떤 상상력을 자꾸 주입하던 결과로 명목적 팬덤화 해버린 게 대표적인 게 개딸이랑 뉴노게임파가 그런 거예요. 그쪽은 이제 유튜버들이 주로 그 짓을 해온 거지.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좀 총리님이 뭐 정치를 계속 적어도 우리의 리더로 계속 계실 거라면은 좀 더 많이 드러내셔가지고 어떤 모멘텀마다 많은 정보량을 주셔야 된다. 당원 지지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다시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를 못했던 게 이석현 비대위야. 사실 그러니까 총선 기간에 한번 이제 유튜브를 이제 여셔가지고 그러니까 총리 그렇죠. 라이브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같이 술 먹을 때 그때. 그래서 총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총선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게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근데 총선이 이제 결과가 워낙 심각하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는 없었어요. 네네. 정리가 없었고, 네. 그래서 왜 그런 결정들이 내려졌는지 이제 비례 순번 정하는 거라던가 뭐 방식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에서 막 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걸 정리한 게 사실 이석현 비대위였지 않습니까? 정리해야 되는 게. 네네네. 그렇죠. 했는데 이제 정리를 이상하게 해버렸죠. 총선 백서도 그렇고. 그놈의 백서. 그러니까 이 공백이 생겨버리면은 저는 진짜 이상한 것들이 치고 들어온다. 이렇게 저는 이석현 비대위는 정말 이상한 거였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좀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 무능했다.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딴 거보다. 아니 무능한데 솔직하지도 못하고. 레포트 정도 되는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수준이 김은경 혁신이의 혁신 백서 수준이었어. 그거랑 퀄리티가 비슷했다고요. 그렇죠. 예. 좀 신랄하게 이제 좀 반성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나왔어야 했는데 그때 좀 그렇게 해야지 한번 좀 사람들 좀 불쾌하더라도 현실을 그대로 인지하고 좀 받아들이고 해서 어떤 개선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죠. 그러니까 몇 명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짜잘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몇 명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비등했던 여론, 새미래민주당 안의 여론, 이낙연 가리게 해가지고 총선 말아먹은 거다. 이걸로 그냥 힘 실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네. 그게 다가 아닌데.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지금은 나가고 없는 사람들 탓으로 그러니까는 올가 그렇죠. 뒤집어 씌운 거죠. 네. 뭐 정의당계 사람들이 했다는 둥 그냥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물론 뭐 김종민 이런 사람은 웃기게 당 대표 이제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추대해라 뭐 이런 소리 나고 추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뭐 추대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양반은 그걸 모르는 거야. 이 당의 정체성이 이낙연 당이라는 게 이낙연 지지자들의 당이라는 거를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당원들이랑 상관없이 그거를 뭐 위에 있는 어떤 지도부 격인 사람들만의 어떤 다수결로 뭐 추대받는다고 그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때 그렇게 추대했으면 또 시국이 비상시국이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김종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까지 민주주의적이었나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지금 행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영합적이고. 뭐 아무튼 그래서 네. 총리님이 좀 제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저는 좀 이거 트위터 보다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굳이 이걸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 개딸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어디 좀 무식한 개딸 하나가 뭐 우리가 무슨 베네수엘라 꼴을 나냐 우리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다 그렇게 될 일 없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알고 저러나? 그런데 정작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설명이 없어. 그러고는. 그래서 이제 뭐 저 SNS에서 적었습니다만은 좀 베네수엘라가 그럼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좀 알고 그런 식으로 택도음 소리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 야, 택도음 소리 하지 마라라고 좀 반박을 할래도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 남미에 이제 뭐 고만고만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 크기 시작한 게 76년에 여기가 이제 석유 국영화를 실시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매장량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매장지가 많이 이제 그 발견되고 뭐 이제 매장량도 굉장히 많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76년에 이제 석유 국유화를 전면 국유화를 실시해가지고 갑자기 GDP가 확 뛰어요. 당시에 이제 뭐 남미에서는 당연히 1위였고 전 세계 4위까지 찍었다고요 GDP로. 장난 아니게 잘 살았던 거지. 이때 아르헨티나는 이미 기울어 버렸나? 아르헨티나는 이때 아마 기울었을 걸. 이미. 네. 아르헨티나 20세기 초 그 2차 대전 끝나고 6, 70년대니까 비슷하겠다. 근데 네네. 6,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뭐 거기는 땅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땅이 뭐 타고났죠. 네, 20세기 초만 해도 그 땅땡이도 크고 뭐 농산물이랑 축산물 그거 수출하면서 네, 이거 수출해가지고 엄청 부국이었어요. 그 정도니까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고 대체 뭐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뭐 아르헨티나는 그렇고 베네수엘라는 아무튼 석유가 이렇게 나가지고 76년대에 석유 국유화를 하면서 뭐 국부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서 GDP도 엄청나게 뛰었고 이거 이제 그 당시에 그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살았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위스키 1인당 소비율이 1위였어요. 이거는 위스키는 아무나 못 먹는 술이잖아. 돈 좀 있어야 먹잖아. 보통 이제 그 그러니까 한국이나 네. 뭐 홍콩 대만 네. 뭐 이런 나라들이 잘 나갈 때 네. 이제 그다음에 IMF 한번 세게 맞잖아요. 네. 그때 막 샴페인을 너무 일찍 땄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표현하고 그랬는데 네. 얘네는 그냥 위스키를 우리는 이때 저기 뭐 캡틴 큐 먹고 이럴 때야. 그러니까 캡틴 큐 먹고 쌍꺼풀 타주고 이럴 때란 말이야. 위스키 뭐 1인당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였고 그리고 이때 이제 나온 그 초음속 콩코드. 아 콩코드 그 베네수엘라 직항로가 있었어요. 와. 콩코드가 일반 여객기의 그 운임의 한 10배에서 50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럭셔리 항공기란 말이야. 한 타려면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직항로가 있었다고 베네수엘라 유럽에서 베네수엘라 들어가면. 네. 이 정도니까 정말로 잘 살았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들이 다 이제 베네수엘라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팔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부흥기가 채 10년을 못 갔어요. 이게 석유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오일 쇼크가 80년대 초에 터졌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벌어놓은 게 있고 어쨌든 석유는 계속 퍼올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니었지만은 아무튼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다시 이제 이런 어떤 그 잘 나가던 기운이 많이 빠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빈부격차도 다시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석유 국유화할 때 대통령이 78년도에 이제 임기 끝나서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10년 동안은 이 베네수엘라의 정치에 야당이랑 여당이 구분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정치색이 비슷해가지고. 그 와중에 올쇼크 맞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대비 못하고 해서 나라가 좀 흔들리니까 이 여론이 굉장히 이제 정치권 자체가 안 좋아진 거야. 근데 이 와중에 78년도에 퇴임했던 페레스, 그러니까 석유 국유화 실시해가지고 국부를 확 끌어올렸던 페레스가 다시 출마를 한 거야. 그래서 페레스가 2차 집권을 하게 됩니다. 88년에. 그래서 이제 88년에 재집권을 했는데 이때쯤 보면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한창 열풍일 때 아닙니까? 레이건 집권하고 하면서 그 뒤로 쭉 가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페레스도 신자유주의를 도입을 한 거야. 이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지향이고 그다음에 시장 개입 최소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76년도에 실시했던 석유 국유화를 민영화로 바꾸려고 한 거야. 이거를 좀 민영화 하려고 해도 좀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어떤 좀 이것저것 따져서 계산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그냥 한 방에 한다고 해버린 거야. 순식간에.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그렇죠. 똥별도 날려버리는 것처럼. 근데 하나의 똥별 날리는 건 뭐 그건 이제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좀 국가 기관 산업 자체의 어떤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그 하나에 똥별 날리는 것처럼 해버리면 네, 한 방에 전격적으로 해버린 거야. 이래버리니까 그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들이 다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굴지의 그 석유 재벌들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다 넘어가면서 일단 이제 그 국가 수입이 확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확 줄어들고 신자유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도 많이 깎았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빈부격차가 확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양반 집권 후반기에 보면은 89년에서 91년 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150%. 잠깐만. 3년 동안 150%. 이때 물가 상승률의 원인이 뭘까?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석유 수입이 확 줄고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복지 안 풀리고 하니까 시중에 돈이 안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처박혀야 되거든요. 그렇지. 시중에.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도 줄어들고 생산 기반도 날아갔으니까는. 근데 이제 환율이 개박살 난 거예요, 이때. 수입 물가가 네. 그만큼. 네, 환율이 개박살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정부가 개판을 치니까 이때 이제 차베스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하기 딱 좋은 환경이네요. 네. 근데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때 쿠데타 일으키고 집권은 안 했어. 쿠데타만 하고 야, 이 정부 못 쓴다 그러고 반정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딱 정략으로 빠졌어, 차베스가. 네네. 그래서 이제 전임 대통령은 뭐 부패혐의랑 그다음에 이제 나라 개판으로 운영했다는 걸로 해서 탄핵당하고 그래서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후임이 중도 성향이었거든요. 칼데라. 네. 양반이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집권 다음인가 바로 IMF를 맞아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돈 못 갚아서 네.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침체기가 오니까 98년에 결국 차베스가 선거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차베스 집권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차베스가 이제 야, 석유 민영화 때문에 나라가 이꼴 났다. 이렇게 판단을, 뭐,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차베스 본인도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다시 국유화를 추진을 해요, 석유 산업을. 그래서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그 해외 석유 기업들 다 쫓아내고 석유 통제권 국가가 다시 갖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뺏어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복지를 엄청나게 강화를 해버리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보장제도를 확대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별로 안 세웠기 때문에. 일단 준다. 네, 일단 준다. 그리고 석유 기업을 국유화를 시켰는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석유 기업 국유화 시키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이나 인프라, 노하우 같은 게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해외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민영화 때 가지고 있던 그 인프라나 노하우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인재들도 아마 많이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석유 시추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 쌓여 있는 노하우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야. 이 상태로 이제 다시 국유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국제 여건은 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가지고 석유로 크게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싶은데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력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시추하기에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네. 좋지 않다. 원유 퀄리티가 네. 황도 많이 섞여 있다 그랬고 진흙 밑에 이제 묻혀가지고 네, 그래서 정제 작업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끈적끈적한 네. 그런 형태의 네. 원유라고 하죠. 네, 좀 더러운 원유 네,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라서 이게 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원유 실은 떨어지고 국제 여건은 낮아지고 하니까 생산성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얘네들이 재국유화를 실시하면서 이때부터 권력이 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유화된 이 국영 석유 기업들을 나눠먹기를 한 거예요, 권력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몇 개의 가문들이 쥐고 있거든. 네네. 말이 국유화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자기들이 이제 나라 석유 빼다가 몰래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공해상에 유조선 띄워놓고 유조선 떼기로 밀수출하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자기들 돈만 불리는 식인데 아무튼. 그래도 그 차베스 시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석유가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이게 안 팔렸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차베스 좌파 정권이라고 규정을 짓고 제재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뭐 완전히 살기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어. 근데 이때 이제 복지를 확대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복지 확대한 데다가 이거 쥐들끼리 석유 또 수익 나눠먹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정상 석유 시추나 어떤 정제 과정에 필요한 기술력이나 노하우 확보하는데 재투자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석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돈을 썼어야 하는 시기였는데 돈을 안 쓴 거야. 안 쓰고 그냥 다 풀어버린 거야. 다 풀고 지들끼리 처먹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죠, 상황이. 그 와중에 이제 차베스 죽고 이제 마두로가 집권하고 이렇게 됐는데 마두로 집권기 이후부터 이제 급락하게 됩니다. 뭐 제재는 제대로 받고 있는데 자기들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되는 상태가 되버리니까. 아마 이 마두로가 집권할 때쯤에가 그때가 이제 셰일가스가 이제 막 그렇죠,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네, 떨어졌죠. 곤두박질 치던 네. 그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대략 보면은 진짜로 심각합니다. 매년 거의 한 성장률이 그 플러스 성장률로 국가 성장률이 간 해가 2009년부터 올해 작년까지인가 보면은 한 2년 정도.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성장이고 물가 상승률은 매년 한 25% 30% 이래요. 네네. 환장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입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우리보다 약했나? 아니야. 얘네들 기반이 있잖아. 석유라는 기반이 분명히 있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우리는 쥐뿔도 없어요. 수출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냥. 뭐 땅에서 캐다 팔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보다 강하다고? 우리는 더 잘 버틸 수 있다고? 이재명이 좀 개판친다고 해도 진짜 근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 너무 닮은 부분이 많으니까 네네. 그놈의 그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것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네. 뭐 사법권 해라하는 모습도 대법관 증원 네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닮았잖아. 닮은 게 많으니까는 자꾸 이제 들어오시긴 하는데 뭐 약간은 좀 과장돼 보이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베네수엘라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근데 뭐 좀 다르기 때문에 경제 환경도 다르고 어떤 경제 규모도 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은 점점 가까이 온다. 이 포퓰리즘에 젖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진짜 그때는 늦는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최장안 같은 거야. 암으로 딱 발견됐을 때는 막 늦은 경우가 이미 늦은 거죠. 많다는 거죠. 네네. 그게 무서운 거지. 뭐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다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런 거죠. 베네수엘라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뭐냐? 일단 이제 베네수엘라에 관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제 뭐 경제적 제재를 많이 가하기는 했지만은 남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산화가 진행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었어요. 명분이 없어가지고. 왜냐? 베네수엘라가 뭐 이제 쿠데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좌파 정권으로 교체가 되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어떤 그 공산주의식의 숙청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막 탄압하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도 이거 애매하단 말이야. 일단 그 대외적으로 일단 베네수엘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하든 뭐 실제로 부정선거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네네. 선거 부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데다가 뭐 그런 어떤 물리적인 무력을 동원한 숙청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 데다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국민 전반의 반미 감정이 굉장히 높아요. 과거 이제 미국 제재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을 지금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감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도 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 4050들의 어떤 좀 막연한 그런 어떤 반미 감정 같은 거. 지금 안 그래도 민주노총 청동을 또 그 미선이 효순이 사건 또 들고 나왔던데 그런 식의 어떤 반미 감정들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선거 부정이 있었던 건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주의 시스템이 많이 파괴된 상태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라고 또 그 외부에서 개입할 만한 그런 빌미를 주는 건 또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또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서도 그냥 야, 저렇게 어떡하지? 그렇게 나올 수밖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봐도 우리나라는 비슷한 면이 있다. 베네수엘라가 손 쓸 수 없게 망해가는 나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 PC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장에 우리가 그래서 베네수엘라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은
이게 뭐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강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나라 가려고 하니까 뭐 한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가버리더라. 제대로 지도자들 몇 명이 그냥 구린 짓 하고 어떤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한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더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보고 지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베스랑 비교하면은 박정희가 잘하긴 잘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사실 그 제3세계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그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많이들 독재로 빠지고. 그렇죠. 예. 근데 박정희도 독재였는데 그래도 뭐가 달랐냐? 그러니까 뭐 정책 운영이나 뭐 이런 게 예. 그래도 좀 그리고 좀 민주주의 흉내를 좀 계속 내려고 했었던 거. 네. 예.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제일 성공한 그런 독재 케이스는 싱가포르겠죠, 아무래도. 근데 거기는 이제 좀 국가 크기도 일단 작고 또 입지 조건도 어떤 그 무역이랑 금융으로 먹고 살 만한 재미볼 만한 그런 입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뭐 싱가포르 제외하면 우리는 굉장히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 점에서 보면 우리 자체 평가는 우리가 스스로 독재자로 평가하는 그런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통치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근데 이제 그 양반들도 국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실패한 지도자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관점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시야를 넓게 볼 필요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 지도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자, 오늘도 입털기가 길었네. 이제 이제 본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네, 본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김불멸님, 웰컴팩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5,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까지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본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제 이 정보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죠. 네네. 열흘 좀 지났나? 열흘 정도 됐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제 인사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장관은 그 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네네. 지금 뭐 말로는 뭐 국민 추천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부터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굉장히 여기도 메모드 선대위를 꾸렸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인사들을 영입을 했잖아. 뭐 대표적으로 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그런 분들. 네네. 근데 지금 그런 분들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뭐 그냥 국민 추천 받는다 그러면서 뭐 엉뚱한 뭐 민주당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녹음 전에 보고 온 기사에서도 그게 있던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은경 질병본부장 저 양반이 보건복지부 장관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그 보건복지위원회 네네. 위원장 뺐지. 걔가 지금 개딸들 추천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한다 그러고 있더라고. 상임위. 네. 그런 식인데 지금 그래서 얘네들 뭐 굉장히 좀 자기들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랑 다르다. 뭐 이런 정도 개판친 걸 복구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거드름을 피웠는데 정작 정부 출범하고 나가지고는 지금 장관직도 제대로 인선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굉장히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뭐 질질 끌고 여유부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지금 미국 통상 압박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오늘로 지금 철강 관세 50% 때린다 그러고 지금 국산 자동차도 좀 철퇴받게 생겼고 그런데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 없는데 뭐 내각도 제대로 좀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국무총리 후보 김민석 네. 이상한 돈거래 얘기를 잠깐 했었죠. 네네. 여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이제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일보에서 11일 날 단독 기사를 이런 걸 냈어요. 김민석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의 재차 돈 빌리고 7년째 미상환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네네네. 이게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2018년 4월 달에 이 김민석 이때 민주연구원장 할 때. 네. 이때 추미애가 앉혀줘서. 그쵸. 아씨, 짜증나. 문재인 정부 때 아니야, 이거.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8년 4월 달에 민주당 그 지역위원장이었던 강모 씨한테 4천만 원을 빌려요. 이 사람이 거의 그 일생의 네. 동반자? 뭐 이런 네.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민주당 그 만들었을 때도 이 사람이 같이 그렇죠. 있었고. 네네. 예. 거의 이제 뭐 그 김민석 돈 대주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4천만 원을 빌렸는데 4차례에 걸쳐서 빌렸는데 이걸 1,000만 원씩 4번. 네, 빌렸는데 빌릴 때마다 차용증을 썼어요. 차용증 내용이 이제 그 2023년 4월 달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겠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일시 상환하겠다. 그리고 그전에는 연이후에 6개월마다 원금의 2.5% 그러니까 연이자 5%죠. 네네. 아, 그러니까 연 2.5%. 연 2회 그러니까 연 2회 6개월마다 원금이 2.5%니까 1년 이자는 5%지. 자, 그렇게 해서. 네, 1년에 2번 이자를 2.5%씩 5% 뭐, 그렇게 하면 뭐, 시중 금리랑 얼추 맞겠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연이자 5%로 이자를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총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2018년 4월 달에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양반한테는 빌린 게 아니고 이 강모 씨 포함해가지고 총 11명한테 1억 4천만 원을 차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모 씨한테 4천을 차용했으니까 나머지 10명한테 1,000만 원씩. 예, 1,000만 원씩 빌리면서 1억. 예, 차용증을 똑같이 써준 거예요. 그런데 갚은 내역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앞서 PC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강모 씨라는 분이 우리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 지인한테 7억 빌려가지고 네네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때 그렇죠, 이제 또 그렇죠. 실형 받았잖아. 아, 실형이 아니고 이제 벌금형 받고 그 피선거권 5년 날아갔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지인 그 돈 빌려준 김민석한테 이제 후원한 걸로 법원에서 판단한 그 4명의 후원자 중 1명이에요. 이 강모 씨가. 그때 이제 돈 준 내역이 어떠냐면은 김민석이 이제 그냥 개털일 때 2005년에 이때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유학 갔는데 김민석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유학을 갔나 봐. 이 일가족 생활비 쪽으로 1년 9개월간 월 평균 450만 원씩 매달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정성이 대단해. 그러니까요. 네.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막 돈이 뭐 계속 나와? 어디 부잣집 아들인가 봐.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용증을 써주긴 써주는데 실제로 돈 갚은 내역이 없는 이런 돈 빌린 내역들이 김민석한테 있다. 이거 상당히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민석은 해명을 하기를 때 1억 4천 빌린 거예요. 그냥 뭐 세금 빌린 거 갚으려고 내려고 추징금 내려고. 네, 추징금 내려고 그랬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다는 것 같은데. 아이고, 무슨 돈 빌려서 유학을 가고. 지금 김민석이 신고된 재산이 2억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신고 재산 2억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 다음 케이스에서 그것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국무총리 후보로 이제 지금 임명이 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김민석 맏아들 같은 경우도 요즘 조국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그 스펙 뻥튀기 해가지고 진학시킨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이 김민석 장남이 국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게 전국에 국제고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등록금 제일 비싼 데래요. 나온 데가. 그리고 지금 코넬대가 있거든. 미국 코넬대로 유학을 갔거든. 얼추 잡아도 유학 가면은 그렇게 가면 한 1년에 한 1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넬대 유학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코넬대도 학비 싼 데가 아닌가 봐. 뭐 미국 코넬대 비쌉니다. 미국 가면 다. 그러니까 아이비 계열 학교에 있고요. 아이비 계열 중에도 좀 싼 데는 없나? 아마 없을걸요. 다 장학금 같은 걸 떼오지 않으면 다 비싼가? 그렇죠.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그 국내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등록금 내는 것보다 이제 뭐 교환 학생으로 외국인들 오잖아요. 좀 비싸게 받아요? 그렇죠. 비싸게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거는 그냥 딱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고등학생 때도 돈 많이 들은 것 같고 보면은 국제고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세는 잘 모르겠는데. 국제고도 엄청 뭐 학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보다 비싸다고 하고 국제고도. 근데 그 국제고들 중에서도 제일 비싼 데 갔다고 제일 합니다. 비싼데.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넬을 유학을 갔다. 네. 돈 많이 들죠. 체류비에. 뭐 그렇죠. 장학금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걸로.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뭐 우리나라에서 유학생이 뭐 한두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조사하면 다 나와지 이건.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김석 장남이 이 코넬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거 좀 어떻게 좀 아버지가 손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갖는 좀 행보가 나와가지고 냄새가 강하게 나죠. 많이 짚었는데 이 국제고 3학년 때 이제 교내 동아리를 하나를 만들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도 기사 본 것 같은데 김인석 아들이 장남이 이제 만든 동아리가 표절 예방 목표 교내 동아리를 하나를 창설을 합니다. 이 동아리 홈페이지에 이제 이 동아리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에서 학문의 진실성과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초안을 써서 제출했다. 이 동아리가 이걸 하려고 만든 동아리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23년에 이 김은석 장남이 이제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최종 목표는 표절 의무 교육 입법화. 그렇죠. 목표로 이 동아리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빠가 해줬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2023년 11월에 실제로 이제 민주당 모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제 김민석 아들이 제시한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집어넣은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 발의자로 김민석의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이 법은 실제로 이제 국회에 뭐 상정되지도 않았고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이제 21대 국회 임기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된 법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코넬대에 입학할 때 스펙에 이제 자소서에 써놓을 수 있는 거죠. 실적이 되는 거죠. 나 국회 법안도 발의해 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지적을 하니까 지금 김민석 측은 뭐 확인해 보겠다. 뭘 확인해 봐? 기능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뭘 확인해 뭐 이력서를 한 100장을 써냈나? 아니 공동 발의했는데 뭘?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코넬 뭐 들어갈 때 이제 이 스펙을 사용을 했냐? 네, 그걸 확인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 이력서를 한 100장을 썼냐고. 100장 뭐 100페이지짜리 이력서냐고. 자소서가.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확인해 보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확인해 보겠다 그랬다가 추후에는 이제 뭐 활용한 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신빙성이 안 가죠. 조국 스타일이네. 네. 활용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그러니까 김민석 지금 보면은 뭐 과거에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지금 계속 또 일이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아들내미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제 한둘씩 튀어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거 보면 또 이제 이 유학자금도 어떻게 충당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체 무슨 깡으로 지금 국무총리 하겠다고 나온 거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직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는데 그쵸. 뭐 총리 비스무리하게 뭐 물가 대책 관련 뭐 회의인가 뭐 그런 것도 네. 뭐 벌써 지가 네. 하고 네.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웃기죠. 근데 뭐 사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지금 다수당이니까. 근데 이제 총리는 그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서 한단 말이죠. 네. 이틀을 그러니까는 통과는 되더라도 네. 얼마나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총리 자리에 앉느냐 사실 그렇게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는 정권의 어떤 지지율하고 연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지금 이제 임기 집권 초반기니까 지금 뭐 갤럽 봐도 그 정권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쪽이 한 70% 나왔잖아요. 70% 나왔는데 그거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거 전체를 다 보면은 네. 역대 다른 정부들 그거 있어요. 네네.
윤석열 빼고 네. 다 80% 나왔어. 아 그래? 예. 그러니까는 거기 갤럽 조사에서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잖아. 네.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네, 네. 이거잖아요. 네. 윤석열 부담만 높아. 윤석열은 얼마쯤 나왔지? 윤석열 60 얼마쯤 원래 숫자 나왔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예. 60 그러니까 얼마쯤? 70보다 낮았어요. 60 얼마쯤 되겠지 뭐. 60 얼마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온 거야. 근데 다른 데는 80대 나왔단 말이야. 아. 박근혜 뭐 문재인 네네. 그다음에 몇 개 질문 사항이 달라가지고 그 국민의 정부라던가 몇 개 빠지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되는데 그거 낮아.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보다만 높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제 그 MBS는 58%인가? 국정 지지도. 그거는 국정 지지도. 네네. 그다음에 거기 같은 조사에서 잘할 것이냐라는 기대를 질문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설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네. 그거는 58%보다 높아요. 한 10% 높아. 네. 한 70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60% 후반? 기대는 할 수 있잖아. 저 기대는 조금 바람. 뭐 어쨌든 잘해야지 좀 나라가 잘 굴러가는 거니까. 그렇지. 뭐 시작부터 막 개판 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스스로에 대한 저주이기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윤석열은 이제 기대가 좀 많이 안 되니까. 아니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사실 토론회 때 되게 웃겼잖아요. 네. 대선 토론회 할 때. 네. 우악스러웠지 좀. 근데 뭘 모릅니다. 내가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러니까는 모르는구나. 좀 기대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윤석열 정부는. 네. 근데 이제 뭐 이재명은 근데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뭐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까지 여론 신경을 많이 안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럼 뭐 김문석 지금 총리 만드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의석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반대 여론이 꽤 강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그 국무위원으로 올린 케이스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잖아, 조국 같은 경우 특히. 네네. 특히 이제 뭐 이 자식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다 문개고 장관으로 올린 전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서 이제 떨어졌죠 지지율이.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이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인사면은 네. 뭐 하겠죠. 네. 예. 근데 과연 그래서 뭐 국무총리를 뽑아놨을 때 과연 이 양반한테 얼마나 그 실권을 줄 것인가 이 정부가. 뭐 그것도 관건일 것 같고 이해찬처럼 이렇게 뭐 골프공 하나 이렇게 파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시계를 만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국무총리 시계 뭐 네. 만들거나. 그리고 뭐 권한을 그렇게 뭐 거의 책임총리 수준으로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김윤석이 제대로 일을 잘 할까? 뭐 그런 의문도 들긴 합니다. 이상하게 돈이나 빌리고 다니는 양반인데. 그거 다 갔겠네. 총리 시절에 다 갔겠네. 어떤 식으로 갚을지 모르겠지만 특활비로 갖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금일봉 만들어가지고 갖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오광수 민정수석 이 양반 이제 사임해가지고 이제 좀 그 사임까지의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죠. 네네. 이 양반도 뭐 부동산 이상하게 차명 관리 부인명으로 차명 관리해가지고 공직자 그 재산 신고에 확 누락시키고. 그렇죠. 뭐 그 과정에 또 돌장난도 좀 한 것 같고. 대출 장난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뭐 초반에는 이 정부 입장이 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결국은 사의를 사표 던지고 그래서 뭐 이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가 다시 결국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전병현 대표께서 굉장히 관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전병현 대표의 이제 SNS 글을 하나를 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광수는 나갔지만 민정 로펌은 그대로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임은 당연하지만 인사 보완보다는 치부를 가리는 희생양과도 같은 느낌이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연막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적 기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권력형 로펌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해경군 김씨 의혹, 쌍방울 대납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민정 라인에 포진했다. 심지어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된
법무법인 M 출신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은 더 이상 공적 감시기관이라 보기 어렵다. 국가기관의 이름을 단 대통령 전용 로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 하나의 사유화된 조직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 사람 나간다고 견고한 진지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방탄 민정의 거대한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다. 국민을 위한 민정이 아닌 권력을 위한 민정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의 성역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공화국을 비판했지만 지금은 로펌 공화국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 문제와 관련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온통 오광수 문제 하나로 쏠려 있다. 지극히 심각한 문제다. 네, 잘 짚어주셨죠. 네네네. 지금 이제 오광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양반 좀 수사해볼 구석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일단 제껴놓고 이 민정수석실 전체가 문제다. 사실상 이재명 그 개인 로펌 구성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지 그렇게 보는 게 저희가 보기도 타당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 점을 계속 지적해가지고 좀 여론전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이어서 지금 이제 이 정권이 그래서 정책이랍시고 하나씩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간단한 거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짚어봅시다. 이것들도 굉장히 지금 좀 뭐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우습죠. 네. 예. 뭐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이제 대통령 시기에 관련한 문제. 네네. 이게 이제 6월 9일 날 전현희가 그 김원준의 뉴스 공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6월 7일 날 그 민주당 그 전현직 지도부들이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가가지고 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아, 시계 뭐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니까 이 대통령이 뭐 막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뭐 나라 돈을 아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막 그런 기념품 같은 것도 그냥 막 돈 허투루 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돈을 아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전현희가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6월 9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6월 10일 날 이 대통령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서 바로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성비 쩌는 대통령 시계가 나올 거니까 기대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와 실용성을 모두 다 그래봐야 시계지 뭘. 그러니까 요즘 시계 뭐 스마트워치라도 만들 생각인가? 근데 그럴 생각도 있을. 아니 근데 연값판 뭐 가성비 스마트워치라 그러면 시중파고 중국제인데 샤오미? 배터리도 구리고 그럴 텐데 뭐 샤오미 한 중저가 뭐 5, 6만 원짜리 그런 거 들어오려나 몰라? 샤오미도 요새 그래도 아니 10만 원은 하지 않나? 10만 원 합니까? 10만 원은 할 걸요. 그러니까 왜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이런 거 훨씬 비싸고 요새 그냥 그 샤오미 이런 거 아니라도 듣보잡 브랜드도 네. 10만 원 전후가 있지. 전후가. 스마트워치가 그 정도 가격입니까? 많아요. 그러니까는 종류가 엄청 많아. 아니 저는 한 7, 8년 전이구나. 그 헌혈하러 갔더니만 스마트워치 준다 그래가지고 받아봤는데 중국제야. 생긴 거는 애플워치처럼 생겼는데 배터리 한 3시간 가. 3시간. 막 심박수 하나도 안 먹고 나 이제 심박수 체크된다 그러길래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그래서 막 푸시업하고 심박 벌떡벌떡 뛰는데 심박수가 오히려 막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도저히 믿을 거 못 든다 그러고 갖다 버린 적 있는데 뭐 그때 그 수준은 아니겠지. 아무튼 그래서 시계를 전현희는 시계 안 만든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관해서 광을 엄청 팔았는데 전적 다음 날 되니까 이 대통령은 시계를 만들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좀 웃기죠? 웃기죠. 그리고 시계 정도로 그거 기념품 시계 안 만든다고 얼마나 아낀다고 진짜. 아니 그리고 시계는 그리고 뭐 이제 물론 시계 하면은 일단 그 증정품이니까. 그렇죠. 그 청와대 충청관에서 파는 게 아니고 그 시계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전 국민한테 다 돌릴 거 아니면은 뭐 얼마나 아끼겠어. 그리고 좀 제한적으로 몇 사람 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뿌려봐야 뭐 한 1,000명한테 뿌릴 수 있을라나? 뭐 기본 시계라고 전국적으로 뿌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 같은 호투를 쓴다 욕을 먹겠죠. 그런 거는 욕을 먹는데.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아낀다고 진짜. 이 전현희가 웃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왠지 전현희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긴 해.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왜 나대? 네. 다 내가 알아서 생각이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시끄러웠던 게 이거죠. 네네. 대형마트 강제 휴무. 네. 2024년 9월에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 비례위원이면서 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작년 이거 올해죠. 6월 9일. 예. 6월 9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대형 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발의한 법안을 올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빨간 날은 다 그냥 휴업인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다 쉬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주호일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마트를. 그래서 일요일에 2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마트들 그들의 입장이고 현재 구별로 지나친 과열, 출점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전 정부에서 유통업계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우리 당, 이 정부에서는 안 그럴 것이다. 네. 그래서 더 쉬게 하겠다. 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지자체별로 이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양반이 뭐 대형마트가 과다 출하 경쟁으로 이제 뭐 실적 부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뭐 지금 어디였나 이마트 아니고 어디였지? 그 저기 뭐야? 롯데마트? 롯데마트 말고 얼마 전에 그 문 닫은 마트 대형마트 뭐였냐? 홈플러스? 네, 홈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망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과다 출점하고 경쟁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대형 마트가 뭐 지금 침체기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이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러면 지금 그 빨간 날 다 놀게 해버리면은 그래서 타격이 없냐 대형마트들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네. 쉬는 날이 더 늘어나면은 네. 매출 나올 구석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대형마트들이 장사가 되는 날이 빨간 날들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지. 평일에는 많이 못 오잖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좀 즐겨보는 게 이제 아기들 노는 모습을 제가 많이 찾아보고 좀 심신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그 아무래도 아기들 그 육아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신혼 부부나 이렇게 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출근할 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뭐 장모님이나 뭐 아기 할머니한테 이제 아기를 맡기고 뭐 퇴근할 때 데려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일 육아를 보는데 이 부부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들을 많이 보여줄 거 아닙니까? 보면은 주말에 대부분 보면 애가 이제 아기가 갓난아기에서 벌써 한 100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좀 안고 밖에 다닐 수 있을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주말에 맨날 보면 그 유모차에 애 태워가지고 동네 마트가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벌이니까 평일날에는 뭐 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네. 저기 뭐 소셜 커머스로 물건을 사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직접 보고 사는 게 뭐 신선식 뭐 과일 야채 같은 거 직접 가서 사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주말에 이제 장을 보러 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신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맞벌이 부부들 컨텐츠들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마트 주말에 쉬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 장을 못 봐요 주말에. 그렇죠. 맨날 배달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신도시는 그 시장도 없지. 주변에 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어떤 그 막연한 어떤 교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저는 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형마트라는 게 지금 어떤 상권의 하나의 그 중심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지금 요 거기 저희 집 근처 좀 올라가면 위에 있는 그 뭐야 미아삼거리 거기에도 네. 거기 이마트가 이마트 있죠. 있죠. 이마트 있고 원래 거기 시장통에 이마트가 생기긴 한 건데. 네, 이마트 바로 옆에 거기가 숭인시장인가 네. 이제 시장이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주변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마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극장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 유동인구들도 실제로 마트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그때 유동인구가 많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많이 장사가 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근데 빨간 날 다 쉬게 해버리면은 그 주변 상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그냥 마트는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법안을 전 발의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한 법도 지금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인 상태예요. 작년 9월에 이제 같은 시기에 냈던 법안인데, 이거 이제 진보당 정혜경이 대표 발의했고,
뭐 공동 발의자를 보면 진보당, 사회민주당, 민주당 뭐 이렇게 이제 공동 발의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복합 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이런다고 유통산업이 정말 발전이 될까? 그러니까 뭐 이런 대형 어떤 그 마켓들을 다 쉬는 날 늘린다고 사람들이 시장통을 찾겠느냐 과연. 이래버리면 그냥 소셜 커머스만 더 장사 더 하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미 댓글로 지적을 하셨어요. 네네. 뭐 쿠팡 발전법이다. 네. 뭐 아니면은 뭐 테무 뭐 알리익스프레스 도와주려는 네. 거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혹은 이제 또 이제 약간 음모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내 이제 주요 유통 회사들이 좀 휘청휘청 되면은 중국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 잠식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뭐 허황된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려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발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세이가 좀 과격한 내용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좀 사람들이 다들 반발을 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맞벌이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 혹은 지금 맞벌이 부부 아니더라도 외부모 가정들도 있잖아요. 이혼하고 이제 자녀 네네. 보양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말 아니면 장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주말에 마트 가야지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라이프 스타일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반발 여론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오세희 의원실 관계자 같은 경우도 당론으로 정해진 거 아니다. 뭐 그렇게 또 한 발짝 뺐습니다. 대통령실보다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 근데 앞서 말하기로는 인터뷰하기로는 뭐 우리 당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우리 당과 이 정부는 네. 유통업계의 의견을 네. 막 이렇게 들어주지 않고 밀어붙일 거다. 밀어붙일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대형 유통사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랬다가 이제 여론 반발 부딪히니까 이렇게 지금 한 발 뺀 모양새긴 합니다. 이게 이 오세희 의원이 네. 아직도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모르네. 네. 나대는 것이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 제끼고. 그렇죠. 큰일 납니다. 당신 뭐가지 날아가요. 요거 관련해서는 오세희 의원이 그렇게 이제 좀 센 인터뷰를 하고 나가지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너무 나갔다. 그렇죠. 그런 식의 지적들이 있었어요. 지적 나오죠. 네. 뭐 전용기도 바로 막 네. 해더만. 그 전용기도. 네, 그래서 전용기 페북에도 내가 놀러 가보고 막 그랬어. 댓글 뭐 달리나 궁금해가지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이 대통령이 지지자들은 네. 그냥 막 달려붙더라고. 네. 야이씨, 너 뭐 잘 알아보고 하던가. 네. 그러니까 오세희 의원 인터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무시하고 네. 그 법안 이제 개정안 내용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냐. 너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네가. 전용기한테. 그런 사람도 있고. 네. 야,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지. 야, 얘 쉬지를 않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계속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도 모르고 마트 지금 주중에 쉬잖아요. 주중에 그러니까 아직까 뭐 쉬는 날이 있잖아.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속 일한다고? 그 말이 되냐고. 뭐 휴식권 보장이야. 그대로 일하고 그대로 일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 당장 일하는 날짜 줄이면 별로 안 좋아요.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럼요. 시간으로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뛰라는 소리야. 그 시간 줄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정말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해보거나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지금도 안 하고 있는 나도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는데 얘네들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머릿속이. 이렇게까지 현실을 너무 등한시 한다던가 그냥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것 같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오락가락 하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초유의 관심사 중 하나죠. 과연 25만 원. 예, 25만 원. 그놈의 25만 원.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이라고 하죠 지금은. 예, 지급될 것인가? 네. 예. 자, 6월 10일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류덕현 대통령 재정기획보좌관의 지휘 아래 기재부가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인데 추경 주요 사업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급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추경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공식적인 당정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그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부실 재정, 그 다음에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은 선별 지급이 효율적이다라는 이 정부의 핵심 경제 라인에 강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죠. 네, 이 양반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기재부 1차관이었는데 이때 그 굉장히 그 전국민 지급 방식이 아니라 어떤 그 선별 지급으로 해야 된다고 신중론을 펼쳤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 기사에서 이분의 사진이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그 핵심 경제 라인으로 이분을 지목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이 유덕현 이 재정기획 보좌관 같은 경우도 그 작년에 좀 이제 선별 지급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작년에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그 특별조치법을 추진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재정기획 보좌관 유덕현 재정기획 보좌관이 전국민 지원금보다 주민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네네네. 제언을 내놓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다들 기재부 출신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개념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선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6월 10일 날 이 파이낸셜 뉴스로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날 MBC에서 바로 또 뒤집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목이 이거네요. 민생지원금 전 국민 일괄 지급 국정기획위 유력 검토. 국정기획위원장이 이한주죠, 바로. 네, 이한주 교수인데 이 이 네. 사람도 좀 말을 바꾼 그런 모양새예요, 보면 약간은. 네네. 이게 대선 때만 해도 좀, 야, 이거 돈 푸는 거 하긴 해야 되는데, 재정 상황 고려해가지고, 좀 굉장히 과도하게, 무모하게 재정 지출을 하는 애는 없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대선 기간 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11일 날 지금 그 국정기획이 발로 전국민 지급이 유력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MBC를 통해서. 이게 사실 국정기획위에서 할 게 아닌데. 그 인수위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틀만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5년 동안의 어떤 그 정책 방향 네네. 이걸 잡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세부 정책이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네네. 건데 지금 당장 추경에 얘네가 신경을 쓴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일머리가 일머리가 없어 보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조직 구성이 조직 성격이랑 안 맞아. 네. 이게 그러니까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사실 이한주니까 나온다는 거밖에 없는데 네. 응? 이재명이랑 짝짝꿍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이렇게 보도한 거는 근거가 뭐였냐면 6월 11일 날 아침에 네네네. MBC 이제 뉴스투데이 모닝콜에 이한주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일단 내용 중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서 소비를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국민 지급 방식이랑 지역 상품권 지급 방식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또 합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상품권은 몇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한주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뭐 소비가 촉진되고 뭐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났다는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읽히네요. 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 뭐 네, 좀 강렬한 의지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MBC가 마사지 해주면 가능하겠지. 지금 MBC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이랑 20분 통화하고 원전 수주 26조 따냈다. 이런 폴란드에? 네, 오. 따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 네네. 20분 통화하고. 근데 네. 그거 사실 윤석열 정부 말기에 이미 그때 그 원전 수주 26조 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체코 말고 또 있다. 이제 폴란드에도. 자, 폴란드 체코. 아, 체코요? 체코. 26조짜리 아무튼 그거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죠. 오랫동안 추진했죠. 네. 그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뭐 하여튼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바통 이어받은 윤석열 걸걸요? 정부 아무튼 근데 주요 추진 사업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때 뭐 윤석열 정부 말기에 뭐 거의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고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뭐 원전 수출 사업 뭐 재고했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틱틱댔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뭐 문재인 정부가 그 탈원전 해가지고 야 네. 원전이 안 팔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지. 그랬는데 정작 이재명이 뭐 통화 20분 만에 뭐 계약 땄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온 거야. MBC에서. 사실 이재명이 굳이 따지면 이재명 공이라고 보기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반대했던 입장도 뒤집어가면서 이재명이 뭐 20분 만에 26개월 벌어오는 경제 능력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땡볕뉴스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 찬양 정도가. 그러니 뭐 상품권도 일단 뿌려놓고 나면은 MBC에서 엄청나게 띄워주겠죠 어떻게든. 근데 이한주가 말이에요. 이게 네. 그 얼마 전에 어디랑 인터뷰를 했더라. 하여튼 그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네. 진통제다. 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한주도 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성격을 알기는 안다.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의외네. 그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썼다는 치료제라고 하지는 않고 네. 진통제라고 네. 하는 걸 봐서는 그래서 좀 눈치는 보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뭔가 글쎄요. 그러니까는 주변 상황에 대한 압박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그 정부 사이에서 이제 네. 뭔가 돌아가는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가 그 최근에 좀 까이고 있죠. 부동산 가지고. 그렇죠. 네. 자식들한테 그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어디 네. 뭐 상가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건물 사가지고 명의를 등록시켜줬다. 임대수 상당한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야, 이런 사람이 핵심 네. 경제 교사다. 이재명의 핵심 경제 교사다. 이게 그러니까 이한주가 그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가 그 불거져 가지고 그래서 못 나왔죠. 던지고 네. 들어갔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래서 갑자기 그 우리 최백은 교수님 머리채 잡혀 가지고 끌려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네. 한 것도 없고 네. 그냥 빈자리만 이게 메워줬는데 뻘쭘하게 있다가 사람을 네. 또 새벽운치. 네. 근데 이제 뭐 또 새롭게 나왔나 봐요. 판가리하고 나온 거지 뭐.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영향으로 빨리 이거 돈 줘가지고 이 무마 시켜야겠다. 전 국민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닌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뭐 빌리즘은 이 정도로 다루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좀 시간이 좀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쟁점이 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재판 무기한 연기. 뭐 이제 간략하게 개요를 보자면은 6월 9일 날 이 대통령의 이제 선거법 파기한 성심이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네. 정지돼 버렸죠. 네, 고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음 날 대장동 재판도 또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쟁점이 이제 그 논쟁이 일고 있고 쟁점이 되는 게 이제 헌법 84조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소추의 유권 해석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재직 중에 소출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이미 재판 중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거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제 모양새만 보면 헌재가 이 84조에 대해서 심리를 착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요 9일날 이제 파기한 성심 무기한 연기되고 나가지고 네. 네 건의 헌법소원이 관련된 헌법소원이 4건이 지금 그 헌재로 들어갔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다 일반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인데 그래서 좀 이게 그 헌법소원 자체가 받아들여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모양새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심리가 들어간 상태고 설령 이 헌법소원들이 다 그냥 각하가 된다고 해도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백청이 준비 중인 네. 그 헌법소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통과를 시켜버리면은 그에 따른 또 헌법소원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84조가 한 번은 적어도 헌재에서 다뤄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헌재에서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는 대법원에서라도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죠. 헌법 해석이 필요한 네. 그런 상황이죠. 헌재에서 정리하기 전에 일단 대법원에서라도 먼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를 해가지고
고법에서 오락가락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좀 해줄 필요는 있어 보이죠. 이건 총리님이 쓰신 글에도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신 부분이 있던데 대법에 대해서 네.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끼리도 좀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랑. 그래서 이제 좀 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일단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법치주의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네네.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또 이제 민주주의가 있고 법치주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고 견제적인 이것도 일종의 견제적인 장치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화주의까지 네네. 이 현대 국가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네. 세계의 구성이 서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법원의 비판점이 없냐면 그건 절대 아니죠. 법원 비판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꼽고 싶은 게 그 2019년이었나요? 이재명 그때 선거법이. 네,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로 판결을 낸 항소심을 갖다가 네. 파기환송시킴으로써 이재명에게 길을 열어준 네. 그 선거법 재판이죠. 이게 거의 원죄에 가깝다고 법원이 짊어지는 원죄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때 이 판결이 그 허위사실 유포.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그런 법원이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나오는 이 파기환송심 선고연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원의 논리만 따라가 봤을 때 법원의 논리가 뭐 말이 안 되느냐 억지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언제 판결이요? 이번 판결. 이번 판결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 지금 고법? 네, 지금 고법이 내린 그 선고 무기한 연기 같은 경우는 연기. 네, 네. 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게 제 입장은 저도 이거 좀 판결 진작에 내렸어야지 왜 이따위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쪽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그렇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냐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의 논리가 충분히 나름의 그 내부 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대선 국면 때 이제 법원이 이제 파기환송심을 때렸잖아요. 대법이. 네네네. 그때 이미 5월 1일에. 그때 이미 사법부는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입장의 맥시멈까지 끌어올린 입장을 저는 그때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에 관해서는 정치적으로 먼저 해결을 봐야 된다. 네. 그런 메시지를 법원이 낸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법원 스스로 이제 계속 단속을 해왔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뽑으면 안 되는 후보다라는 이 메시지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민주당이랑 개딸들이 무시를 한 거지 말하자면 무시하고 이제 억지로 밀어올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치주의가 우선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세워버리면은 법원이 그때 그냥 그 대선 때 3심까지 그러니까 다시 고법 판결을 내리고 뭐 파기환송심을 다시 고법에서 이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당선 이후에라도 법원이 다시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법치주의랑 민주주의가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상위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설정을 하고 보게 되면은 법원의 판결도 충분히 뭐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 대법원에서 왜 파기자판하지 않았냐? 어차피 뭐 유죄 취지로 돌려보낼 거 파기자판으로 아예 종결을 지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3월, 4월 이때쯤에 보도되는 것들 있었는데 네. 그걸 보면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사실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어요.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파기자판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 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 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죄로 올라온 것을
아니 무죄로 올라온 것을 유죄로 파기 재판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단 말이야. 20년 동안. 근데 뭐는 가능하냐? 유죄로 올라온 거를 무죄로 파기 재판하는 거는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왜 가능하냐? 대법원이 보기에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무죄야. 그러니까 돌려보낼 것도 없어. 그래서 만약에 무죄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종결을 지어버린다. 이거는 그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야. 더 이상 이제 재판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무죄로 올라온 사람이 유죄로 한다는 거는 너 이거 벌 받아야 돼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재판 성격은 그런 양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아니잖아요. 법률심이잖아요. 법리 그렇죠. 적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네네. 이거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파기 자판을 때린다면 양형까지도 대법원이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약간 선 넘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1심, 2심이 입장이 달랐으니까 그쵸. 이거를 유죄로 하는 거 더하기 양형까지 내가 정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온당하지 않거든요. 이거. 그거면 그 기간 안에 불가능하지. 그거 진짜 6만 페이지의 그 수사기로 다 봐야 되고, 그쵸. 모든 증거는 다 살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 기간 안에 절대 불가능한 네. 행동이고, 그 온당한 행동이 아니다. 만약에 대법원. 그렇게 해서 그 유죄 취기로 파기 자판을 해버렸으면은 그러면은 그 판결 자체가 또다시 논란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만 쪽 다 봤냐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왜냐? 양형까지 정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는데 이제 고법에서는 일단 대선 기간이니까 일단 멈추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멈춰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가 이제 굉장히 사실 그쵸.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재명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스러운 부분일 텐데 그게 대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에서는 그 모든 전 국민의 그 권력을 권한을 위임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게끔 헌법에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그 외환과 내란 이런 거 제외하면은 재판도 수사도 뭐 안 받아도 되고 재판도 못 받게 네. 기소조차도 못하게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는 만인의 법 앞에 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인이 평등하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외 조항을 헌법에서 분명히 뒀단 말입니다. 네. 대통령은 그런 예외적인 존재야.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뽑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거기에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권력 분립 차원에서 네. 곤란한데 불구하고 그 한계선까지 올려가지고 법원이 입장을 낸 게 파기환송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재판이 이제 파기환송심이 지속됐다. 그다음에 네. 이재명을 출석을 시킨다. 불러서. 네. 이거는 사실 그러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견제를 넘어선 법치주의가 이제 잠깐 그 침해하게 되는 거죠. 네. 민주주의 잠깐 너네 좀 꿇어 있어. 네. 선거가 오고 야 지금 얘 피고인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물론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 그렇지는 않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면 이 새끼들 뭐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뭐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 안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왜냐면 이거는 지금 논란 상황인 거지 이걸로 종결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주장으로 해가지고 논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정리를 해야죠. 네. 그런 것도 그런 면도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파기 환송심이 이미 이제 법원으로서는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입장의 최대치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개딸 니네들이 이재명을 밀어 올린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이 지금 이제 고법에서 다시 선거를 미룬 걸 가지고 항의를 하는 차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충분히 입장을 낸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거를 무시를 했다. 이래버리면 법치주의는 더 이상 혼입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도 적었지만은 결국은 일관성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는 네네네. 민주당 니네도 2017년에 했던 얘기랑 지금 한 얘기랑 다르지 않냐. 그렇죠. 이 말이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무슨 정치를 할 수가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민주당은 그거를 자기네들 나름 자기들의 힘으로 논란을 종결짓겠다고 그 네네. 재판 중지법을 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면 또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이거는 정말 헌법에 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 조항이 이거 논란인 부분인데 해석에 의한 네. 논란 부분인데 이거를 법률로 제한을 하겠다. 네. 이거는 위헌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헌재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오히려 우리로서는 전장이 더 공고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 땡큐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다. 네. 예, 해석의 문제고 그리고 68조는 별로 도움이 못 된다. 네네. 예, 그거는 당선인의 신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이것도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더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좀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짚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명박 때 이제 얘기 나왔던 거는 뭐냐면 대장동 관련해, 네. BBK 관련해 가지고 네. 그때 이제 선거 끝나고 당선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지금 이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당선인 신분이 없어요. 인수 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네. 대통령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랑 좀 이어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그 정도로 일단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운데 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 건강 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네네네.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장마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